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제 그 이후 극심화된 적법절차 원리 파괴를 조금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탄핵 소추 의결까지의 이제 과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8년 전 부분입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광풍. 그때의 언론 기사들 정말 다시는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그러한 광란의 기사들이었습니다. 한 종류에 따라서 파생된 기사들, 퍼나른 언론들,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언론들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그 당시 온갖, SNS, 등등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굵은 주제만도 4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회 전체가 거의 그래서 거짓의 산, 이렇게 이제 우종찬 기자는 표현했죠. 거의 거짓에 집어먹혀버린 그런 수준에 이르고 마른 그 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은 그 광우병 사태 같은 것들에 자기가 그 당시 선동기사들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언론의 이런 그 행태나 광우병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밝혀졌음에도 쉽게 태도를 못 돌리는 부분을 저는 좀 관찰했습니다. 그러기 쉬운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는 거 큰 결단도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사회 분위기 여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내 탓으로 잘 덜 여겨지잖아요. 그럼 내 탓으로 덜 여겨지는데 왜 내가 반성해야 됩니까? 그런 그 반성의 추동력도 약합니다. 사회적으로 그거 잘못됐던 거 아니라고 하는 세력이 또 여전히 번성하니까 자기의 그런 태도 변화를 하기도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 그것에는 더욱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전부 어두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거 솔직히 그때 그 언론 광풍 진짜 다시는 반복해서 안 되겠다. 나도 넘어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전환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의결이 되자면은 그때 당시 검찰이 막 그때도 태블릿 PC 그러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 소위 많은 부분 잊으셨겠지만 그 태블릿 PC는 그 이후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이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그때 기사가 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서원 씨, 소위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조종하다시피 했다. 이런 인상을 줬지 않습니까? 거짓이 그 우리 국민들 모두의 머리에 깊이 박히도록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딱 이렇게 그림으로 실로 인형 조종하듯이 그때 광화문 많이 나왔었던, 등장했었던 이미지죠. 거의 그 안에 파일들이 심지어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지고 이게 모두 그 뒤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밝혀졌을 땐 이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고 그렇다 하더라도 큰 반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이런 그 의결까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국회는 어떻겠습니까? 국회 결국 제대로 법사위 열지 않고 제대로 조사 없이 졸속 의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서 소위 전향주사파라고 알려진 약 한 20년 전부터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흐름이 사실 오늘날 탄핵 사태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흐름은
우리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으로 이어지는 정통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흐름, 그리고 정통 우파 흐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일을 욕한다고 다 이런 정통 자유우파 흐름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김일성 주체사상의 거의 대부분을 제공한 황장엽 씨 같은 사람도 김정일과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장엽의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령 절대주의 말고는 주체사상에 깊이 침륜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 주변에 또 그런 줄을 알고도 혹은 모르고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정통 대한민국 흐름, 정통 대한민국 자유우파 흐름이 아님에도 어떤 뚜렷한 기획 아래 움직였냐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자, 소위 보수정당. 그 취약성을 잘 알았던 거죠. 이념적인 취약성이나 조직적인 취약성을. 그래서 거기를 차지해가 당헌도 바꿔버리고, 그럼 이제 당헌이 바뀌었으니까 나중엔 우리 당헌은 이래 돼 있다고 또 막 호통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소위 거대한 항공모함을 조종관을 탈취해버리면은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탄핵 사태에도, 이번 탄핵 사태에도 상당히는 흘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변성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여러 적대적인 세력에서 볼 때 굉장히 유혹적인 아주 좋은 전략이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랄까요? 저 거대한 보수 정당을 자기들 조종받는 혹은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자기들이 굉장히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미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상당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쉽겠죠. 그런 유혹이 왜 크지 않겠습니까? 지도부만 잘 장악해 버리면 밑에가 끌려온다.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탄핵을 시켜버림으로써 그 기존의 흐름의 정통성을 박살내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오히려 보수의 적자다. 자기들이 오히려 우파를 대표한다. 지금도 그것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탄핵에 찬성한 쪽이 보수의 본래 흐름이다. 그냥 딱 떼놓고 마지막 부분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계엄에 찬성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꼭 음모론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보수의 그러면 흐름이냐 그 사람들이 보수를 망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또 이 대한민국 정통 흐름, 우파 흐름을 자기들이 가져가거나 못 가져가면 어떻게라도 만들려고 합니까? 깨버려서 극도로 약화시켜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겠다는 방향이 결국 작동된 거죠. 그것이 지난 불행했던 8년 전 이 국회 졸속 탄핵 의결 속에 본격적으로 작동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 왔지만 8년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방어되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앞에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요.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굉장히 적법 절차 원리를 파괴하는 아주 졸속적인 결론을 향해서 막 몰아가는 듯 절대 이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스스로 그 무덤을 파는 것임을 헌법재판소 분들도 정말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가 그 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진전했을지 이번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죠. 그러나 정말 역사는 쉽게는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헌법재판소가 지난 8년 전의 모습을 아주 혁혁하게 달라지게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내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존재하는지,
우리 그 이영훈 교수님이 선진변협이 개최한 청년변호사 아카데미에서 지난주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 법문화, 대표적으로 500년의 조선 조의 법 전통 문화는 법이 정치 권력에 철저히 종속되는 문화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흔히 알듯이 역적 몰려서 이제 귀양 갔다가 뭐 사약 받거나 또 뒤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지나서 다시 또 그거를 신원을 통해 뒤집어서 충신으로, 그러니까 충과 역이 재판을 통해서 바뀌는 듯 하지만, 일종의 사법이죠. 바뀌는 듯 하지만 사실은 뭐로 바뀐 겁니까? 권력적 힘, 정치 권력의 힘을 통해서 뒤바꾸는, 그걸 향해서 정치 권력을 또 바라고, 그게 차지하려고 하고, 차지하면 또 그렇게 쓰려고 하고, 이게 법과 정치 둘 다가 왜곡되는 거죠. 이 오랜 500년의 왜곡은 어마어마한 큰 관성을 지닙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의 저리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떨쳐내려면 큰 각오와 이 환기와 각성이 필요합니다. 법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법이. 인류 역사에서 그러지 않은 것이 위대한 순간들이지. 자, 이런 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극복하려고 세운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행정부 앞에서도, 입법부 앞에서도, 뭐 심지어는 대법원 앞에서도 오직 헌법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 당당히 맞서서 그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깊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이 사법 과정을, 가장 어려운 사법 과정이죠. 헌법재판에 들고 온 것들은 다 고도로, 특히 기관관이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고도의 과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가장 고도의 정치적, 사법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 그런 부분을 눈치 보는 시, 권력에 종속되는 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반대 입장의 법관은 거꾸로 건국의 심정으로 대법원 판결을 썼다고 하면서 한일 관계에 큰 문제를 낳는 그러한 1, 2심 판결을 다 뒤집고, 그러한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날 한 분 한 분 이 헌법재판관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이 아니라 오늘 헌법재판관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정말 한 분 한 분의 사법적이고 양심과 지혜가 정말 무거운 순간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어진 형사재판을 보면요, 우리가 다 구분을 못했습니다. 자, 탄핵되면 그 다음에 바로 유죄입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탄핵은 탄핵 심판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유죄냐 유죄까지는 아니냐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도 구속할 것이냐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의 논리는 또 있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또 다릅니다. 민사재판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심지어 거기까지도 소송을 걸었었지만, 물론 그건 크게 헷갈리지는 않았겠지요. 그게 무슨 손해배상을 할 일이냐. 그런데 구속, 형사재판, 탄핵심판, 그리고 소추의결, 이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하나 도미노처럼 소추의결, 그러니까 탄핵심판, 그러니까 형사유죄, 그러니까 당연 구속, 구속 연장, 이런 식으로 두루룩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거는 정말 그 각각의 관문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소추의결한 거는 소추의결한 겁니다. 이제 공의 탄핵 심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소추의결의 적법성, 근거조항의 합헌성 다 새로 봐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기관, 형사재판, 이거 뭐 약해졌다 싶으니까 막 체포? 자, 이게 그렇게 쉽게 체포하고 구속할 거를 이때까지 왜 이재명 조국 측은
이렇게 뒀습니까? 이재명 불구속시킨 유창훈 판사 논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막 갈 수 있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요, 국민통합, 국가통합이 파괴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편싸움식으로, 자동 결론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신념이 뭔지를 의심케 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당파 아니에요, 그냥. 당파적인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거는 그 말이 민주주의지, 소위 인민민주주의식으로 되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죠. 파괴였죠. 그러니까 당파적으로 되면 되지 않는 거죠. 법은 공평해야 되고, 그 칼날이 언젠가 내게 돌아왔을 때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형평성 있게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또다시 무너뜨리는 바람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또 맞이하면서 무너져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잘 그런 부분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적폐청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듯이 소추의결, 탄핵심판, 그 다음에 형사유죄, 구속 연장, 마구마구 무너뜨리면서 계속 뭐까지 일어납니까? 적폐청산, 전 정권 사람들 모두 가라, 모두 부서마다 다 조사해, 이런 식의 도미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명확하게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어 도보다리 USB. 국민들 대부분은 이 문제점을 다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한테 사실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도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USB를 건네준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정말 부당했던 강제북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는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극도의 위기의 지금 상황으로 왔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그 적법 절차 원리를 다 부숴버리는 적폐청산 수사, 다시는 그런 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런 일을 자행한 책임이 반드시 언젠가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물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김명수 사법부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그 과정들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를 2차 김명수 사법부와 같은 사법부가 들어와서 망가뜨린다면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관위의 문제가 극도로 심해졌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자, 다시 한번 2차로, 3차로 더 심해지는 선관위를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나라의 근간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대혼돈, 준사법기관의 대혼돈, 그리고 언론 환경의 대혼돈, 이 모든 것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후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한번 더욱 강화되고 심화된 형태로 온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각각의 단계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이 앞으로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각 단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를 바라보고
적법 절차 원리를 바라보고 우리 87년 헌법의 자유민주 체제의 깊은 그 우월성과 미래의 비전과 우리의 그러한 확고한 가치,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각각의 관문마다 잘 지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